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로마 공화국이라고 있죠? 로마 공화국. 자, 색깔을 요걸로 한번 봅시다. 로마 공화국이 있고, 근데 이제 요 로마 공화국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요렇게 바뀌게 되는 요 상황 여기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쪼개지면서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 뭐 이쪽으로 이때 발전하는 그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국의 이제 건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언제 그러면 로마 요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로마 제국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로먼 엠파이어 여기 나와 있죠. 로먼 엠파이어 로먼 엠파이어 바로 뒤에 보니까 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시점. 우리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됐다. 그것까지 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왜냐면 역사 지문도 생각보다 어떤 지문의 배경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역사 자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 자체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 차원에서 이제 보기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편입을 준비한다 그러면 편입 같은 경우는 역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가 편입에서는 좀 중요한 그 분야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 했을 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 법이 발달했죠. 그렇죠. 로마는. 그래서 Law and Justice. 그래서 로마법, 그 다음에 12표법이라고 그래서 12 tables. 여기에 막 테이블에 막 이제 그 법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조금 이제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고 뭐 편입에도 나오고 토플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로마는 건축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건축이 발달돼 있는데 이 우리 파테온 신전이랑 그 다음에 콜로시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근데 파테온 신전이라는 거 보니까 요 단어가 있어요. 돔이라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뚜껑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냐면 여기에 빵꾸가 뽕 뚫려 있고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또 좀 자아내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고대 부분에 해당되는 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쪽. 자, 그럼 다시 이제 중세로 와가지고 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476년, 요 한번 더 볼게요. 476년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476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연결되는 고리는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76년이라고 하는 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마 제국 멸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중세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중세가 시작한다. 그 다음에 또 굵직한 사건 우리가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군 원정.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또 우리가 좀 기억해. 요 시기 사이에 이 블락데스라고 하는 그 블락데스 요 블락데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블락데스. 요 블락데스라고 하는 흑사병 미안해요.
흑사병 이런 것도 한번 외워둡시다. 블랙데스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그죠? 흑사병. 그래서 이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뭐 유럽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다 언급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이제 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이루어지냐? 그 쪽이 나오는 거 보면 유럽과 그다음에 이 동쪽에 뭐가 있었다? 그죠? 문화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게 나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죠? 동서 문화와 경제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연도를 잘 보면 1291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요거랑도 약간 가깝죠. 뭔가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이 동양과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민물 작업들이 조금씩은 어떤 경로로든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헌장이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영국의 이 존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대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래요. 획기적인 사건. 획기적인 사건. 자, 어떤 의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냐라고 봤더니 limited, 제약을 하는 거죠. 뭘 제약하냐면 바로 요 군주의 권력을 갖다가 제약을 한다라는 거야. 군주의 권력. 근데 이제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는데 뭐를 위해서? 그렇죠. 입헌군주와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그러니까 이 발달을 위해서 이 군주의 권한을 갖다가 이제 제약하는 그 시작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 뭐다? 바로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헌장이라고 하는 매그나 카타를 통해 가지고 이 군주의 권한을 제약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의 밑바탕이 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이게 여기 입헌 군주와 입헌 군주제. 그래서 법에 의한 이 군주도 법을 따라야 된다. 법에 의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한 통치. 그 다음에 parliamentary democracy. 그럼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요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거와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요 뒤에 가면 다음 페이지에 이 사회 계약설이라는 거와 함께 이 사람이 나와요. 로크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크. 이 로크라는 사람은 자, 뭘 주장을 하냐면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홉스와는 달리 굉장히 이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법과 그다음에 이성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갖다가 존중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어떤 재산 같은 거 또 존중해주고 그런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홉스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홉스와 로크와 그다음에 루소 이 각각의 이 사회 계약설과 관련된 이 사상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말이 좀 많아지니까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입헌. 그랬을 때 아까 여기 나는 constitutional 그죠? monarchy라고 적으면 돼. constitutional monarchy. 그래서 아까 우리가 R이 빠졌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입헌 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그러면 이제 로크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홉스가 주장하는 절대 군주제 그런 거와는 좀 성격이 다른 건데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constitution 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와 관련성이 있다? 그죠. 군주의 이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한 거. 근데 그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거. 대충 요 정도 눈에만 익혀두면 됩니다. 자, 그럼 중세는 됐어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그럼 중세도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토 그 다음에 어리스토를 하면서 이제 막 사상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없으니까 있죠. 이 스콜라 학파라는 게 있어. 스콜라. 그래서 여기 밑줄을 스콜라 학파 이렇게 치면 돼. 자, 여기서 스콜라 학파. 그럼 스콜라 학파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사상 이러한 것들을 전개한 그런 이 모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는데라고 했을 때, 자, 철학적 운동은 맞는데 데디아라는 철학적 운동 뭐 하는 거예요? reconcile, faith and reason.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갖다가 조화롭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 원래 학문이란 거의 추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처음 생각하는 거는 이성이잖아요. 학문. 학문이라고 그러면 이성 쪽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뭔가 이 스콜라 학파들은 요 중세 그 기독교 그 어떤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성과 그 다음에 뭐를 이 신앙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중시되는 거죠. 신앙이 더 중시되는 어떤 성향에서 이 신앙과 이성을 갖다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쵸 우리가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 그걸 다 분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무슨 종에 해당되고 뭐에 해당되고 그래서 바이올로지에 있어서 그죠 텍사노미라고 그래서 요 옆에 자 봅시다. 자꾸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요 텍사노미. 그러면서 다시 와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대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이죠. 권위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 분류하면서 또 인간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식자잖아요. 이제 먹이사슬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튼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놓는. 그리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심이고 그렇죠. 천체의 움직이라는 거에 중심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지구 중심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쓰면 지오센트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오센트릭. 여기서 보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대학자가 자 기독교의 신앙과 그 다음에 synthesize Christian theology, theology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여기 나오죠. 고대 철학. 그러면 고대 철학이라는 거 뭐라고 말하면 돼? 그렇죠.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합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특히나 이게 나오면 중요한 거지. 특히나 빨간색으로 자, particularly the ideas of Aristotle. 이제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그 구체적인 요 아이디어스가 뭔지를 갖다가 설명해주면 그냥 따라 읽으면 됩니다. 따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중세 이제 사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 구조를 따질 때 이 중세는 그렇죠. 봉건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봉건주의. 요게 봉건주의는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봉건주의에서 특히 이 feud라는 단어 있죠. 이 feud가 땅이라는 뜻이래요. 땅. 자, 맨 위에 누가 있겠어요? king, 왕 있겠죠. 왕. 그 다음에 이제 lord라고 하는 영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nights. 우리가 knight라고 하는 기사가 있죠. 그 밑에는 이제 요 peasant, 소장농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peasants라고 하는 거 말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땅이 없다 보니까 요 로드나 아니면 나이트 영주나 요 적어줄게. 얘는 영주라고 하고 얘는 기사잖아. 기사.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일부 이제
떼어서 그걸 이제 받은 다음에 대신 영작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의 뭐 몇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위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전트 이제 그 다음에 크래프트맨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있었겠죠. 또 그 당시 크래프트맨 상인들 뭐 이제 복수용어로 쓸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는 이제 장인이다. 크래프트맨의 장인, 물건 만드는 사람. 그럼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뭐 하는 사람? 그죠? merchants. 상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떼어서 파는 사람, merchant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물건을 만든 사람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상업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무역도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층에 이제 뭐가 있냐면 농노라고 하는 개념에서 serf가 있어요. serf.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층을 이제 형성을 했잖아요. 요런 층을 형성했는데 구분을 요렇게 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층.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surf라는 거는 이제 농노라고 하는 거래. 농노. 약간 노예 개념이죠.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뒤에다가 DOM을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그쵸 보니까 킹덤이 있고 그 다음에 serfdom은 우리가 속국이라고 해서 어디에 속한 국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왕이 상비군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영주들에게 예를 들어서 땅을 주는 거예요. 땅. 그러면 이제 퓨드를 주는 거지. 땅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달하면 military service, 군대 지원을 해주는 거야. military aid를 해주는 거야. military aid. 야, 저기서 옆에서 누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군대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사는 또 이 영주에게 땅을 받는 거예요. 또 기사는 그러면서 뭐에게 있어요? 그죠? 충성을 다짐하겠지. 로열티. 충성을 다짐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는 이렇게 뭘 주는 거야? 땅을 이제 일부 떼어 가지고 영작을 해라. 허용할 테니까 나한테 이제 뭐 곡식이나 여기서는 이제 또 이 기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땅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충성을 이렇게 이제 보장받는데 이게 지금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based on contract.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한 놈이 어떤 걸 어겼어 이렇게 땅을 안 줘. 그러면 얘는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만약에 충성을 안 해, 땅을 뺏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뭔가 계약에 기반을 둬서 이런 사회 구조가 형성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그 계약 기반의 사회 제도라는 게 일찌감치 자리를 잡으면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계약설이 빨리 발달하게 되었다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합니다. 자, 사회계약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런 어떤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빨리 발전하게 된 배경에 또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 사상가들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인데 봉건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서 뭔가 이게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약과 관련된 사상들이 빨리 발달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봉건제도와 함께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중세는 우리가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분배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위계 질서의 시스템인데 특히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이렇게 색깔 변화.
a hierarchical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loyalty. 그쵸? 그러면서 이제 뒤에 거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보면 자, 위계 질서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king, lord, knight, craftsman, peasant, merchants라고 하는 이런 위계 질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를 가지고 뭐를 기반으로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바로 보니까 이런 땅의 소유권.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충성을 얻어내는 거죠. 내가 땅의 소유권을 줄 테니. 그러면서 가장 뭐라는 거야? With church holding significant authority. 이 교회가 가장 이제 큰 권위를 가진 거. 여기서 significant라는 건 상당한이라는 뜻이야. 상당한 권위를 가지는 거야. 자, 중세는 여기까지 이제 하면 돼요. 드디어 이제 근대와 이제 이 현대로 넘어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그냥 대박인 거죠. 이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들어갈 테니까 이 굵직한 것만 우리가 눈에만 익혀봅시다. 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 자, 1492년 제가 자꾸 반복을 하죠. 1491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이 근대의 태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로마 문해붕이라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너무 중요합니다. 르네상스에 나오는 여러 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비치나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인간적 학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중세의 그런 어떤 신앙 중심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성 중심이라는 이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들이 막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참 대단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거 여기 봐요. 요런 거. 자, 유럽에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탐험이 시작되는데 그 탐험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어지냐면 식민지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17년 이제부터 외워야 돼. 다음 영상 보기 전까지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바로 1517년이면 16세기죠. 바로 뭐냐면 이때 종교개혁이 있어.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이라는 거 요 앞에다가 원래 이제 정식 표현이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religious.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래서 religious reformation이나 Protestant reformation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구분하는 거는 여기 지금 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다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잖아요. 이렇게 대문자. 자,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95개 반박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그리고 마틴 루터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덜전스라는 게 있거든. 인덜전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면죄부. 요게 그런 거잖아요. 그 신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타락한 거지. 탐욕적이고 돈의 맛을 알아가지고 야, 저 헌금통에다가 네가 돈을 떨어뜨리는 순간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쵸. 요 종이 쪼가리를 사면 너의 죄가 면제될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신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죄를 사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죄가 사해지고 뭐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칼빈도 좀 공부를 할 텐데 소명성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올 텐데 여하튼 여기서는 우리가 마틴 루터 정도만 조금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세기 이제 후반쯤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 자, 이제 연도를 한번 밑줄 쳐봐. 연도. 16세기. 외워놔야 돼. 이거 연도는 약간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뭐가 있다?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아예 뭐가 되냐면 이 군주제를 갖다가 다 전복시키는 거야. 군주제. 그러면서 이제 국민에 의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개념에 이 그쵸? 공화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 프랑스 대혁명은 아예 군주제를 엎어버리는 거고 여기 지금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랑. 아까 우리가 뭐 봤었냐면 요건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볼게요. 얘랑 비교하면 되지.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얘는 뭐였어요? 그렇죠.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건 군주의 권한을 갖다가 제약하는 건데 이건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지.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얘는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 그렇죠? 요 색깔이 낫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조금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매그나 카타라는 이 대헌장은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냥 군주의 권한을 제한한다. 뭐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키아벨리가 나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걸 갖다 형용사로 마키아벨리언이라고 하면 마키아벨리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써줘야 돼. 그 대신 마키아벨리언. 자, 마키아 발음이 어렵다. 스펠링도 어렵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워봤자 뭐 보고 따라서 적으면 되니까 마키아 벨리언 이렇게 이제 나오면 형용사가 돼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통치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냉혹한 통치 이럴 때 막 이제 너무 차갑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성이 지배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할 때 차갑게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혼돈스러운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렇죠. 통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정 가문의 책을 써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 정치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요 군주론 적어놔야 돼요. 외워야 돼. 군주론 정도는 외워놔야 돼. 군주론. 여기서는 이제 충고, power and leadership 어떤 식으로 네가 권력을 잡아서 유지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요걸 주장하는 거예요. advocating pragmatic and sometimes ruthless method for rulers to maintain control. 여기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 거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요 색깔 이쁘다. 요걸 할 걸. 그렇죠? 자, 이거 볼게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때때로는 뭐 하라는 거야? 겁나 잔인하게 ruthless 가차없게 겁나 잔인하게 잔인한 방법을 쓴다라는 거야. For rulers 지도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maintain control 그렇죠. 통치자들이 권력을 갖다가 계속 통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언 그러면 뭐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죠. 아주 잔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세 때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뭘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바로 태양 중심설로 바뀌게 되는데 그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리오센트리라고 우리가 적었죠. 헬리오센트리.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교회와 부딪히겠죠. 자, 그거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 거야? 갈릴레이가 되는 거지. 그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갈릴레오 이거 색깔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코퍼니컨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우리가 시험에 이 비유적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뭐 비유적 상황에서 얘가 적용돼서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밑에 보면 이 코페르니쿠스식 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스템 시프트를 말하는 거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사고의 틀 같은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해서 교회의 권위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회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 패턴이 갑자기 완전히 변하게 될 때 뭐를 비유적으로 쓸 수 있다? 코퍼니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식 이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치, 지구 중심설은 헬리오센트릭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양 중심설은 지구 중심설이 지오센트릭이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지오센트릭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되는 게 헬리오센트릭이지. 근데 이제 보면 요 지오센트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earth centered라고 해서 지구 중심은 똑같은 표현이죠. 요거랑 이제 같은 게 여기 나와요. 이 톨레믹이라는 단어가 있죠. 톨레믹 시스템. 이 톨레믹 시스템도 요걸 주장했던 사람 이름에 따온 거거든요. 얘도 이제 지구 중심설이라는 거 외워놔야 돼. 요 단어가 나오면 지구 중심설과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요 단어가 나오면 지구.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단어겠다. 이렇게. geocentric, earth-centered, Ptolemaic system 할 때 톨레믹 이거 꼭 외워놔야 돼. 이거 별표. 이거 geocentric, earth-centered. 그 다음에 톨레믹. 요 단어는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사회계약설. 요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자연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통치 제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요 세부 내용은 또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요거만 외웁시다.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사람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홉스 한글로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렇죠. 존 노크라는 사람이 있죠. 존 노크.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장자크 루소가 있어서 홉스, 로크, 장자크 루소.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714년부터 1830년,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 걸쳐 있죠. 여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죠.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라고 적으면 돼. 계몽주의 시대.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요런 거예요. 요거 외워두면 돼. 이성. 계몽주의 시대는 뭘 강조한다? 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주의. 자,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정도로. 그럼 당연히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면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걸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랑 반대죠. 권위라는 단어와 반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근대가 됐고, 자, 현대에 또 이제 굵직한 사건만 한번 이제 그 용어만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가 18세기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그거 먼저 적어야 되겠다. 위에다가 요거 밑에다가 17세기 과학혁명이라고 적어놓을게. 과학혁명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scientific revolution. 근데 이제 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차 뭐 다양한 뭐 이제 인간적 학문의 발전과 함께 이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혁명도 이제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바로 이 산업혁명. 이게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보면 산업혁명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중에 건립되는 나라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유럽에서 우리가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해상권을 뭐 장악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막강한 최고의 국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기를 보면 미국은 이제 나중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도 좀 늦습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 여튼 18세기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그린 레볼루션이, 그린하면 이제 자연 이제 뭐 우리가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로 그린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고 그린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옛날에 구글에 그 페이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고 그린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그린이라서 그린 레볼루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농업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뭐와 연계성이 있어? 그렇죠.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와 다 연계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조를 한번 볼게요. 사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클래시시즘 있죠. 클래시시즘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 돼. 클래시시즘에서 그다음에 로맨티시즘 다음이 나오지. 로맨티시즘. 그래서 약간 반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반대 개념. 그래서 연도적으로 보면 18세기를 말, 그러니까 17세기의 클래시시즘 이 정도로 외워도 돼요. 상관없어. 17세기는 클래시시즘. 17세기. 그래서 위에다 한번 적어 놓을까? 17세기는 클래시시즘이야. 우리가 이성을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맨티시즘. 18세기, 19세기 초까지 뭐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순전하게 미국에서만 일어나거든. 미국의 어떤 철학 사조가 되는 건데 트랜센덴틀리즘에다가 초월주의라고 적으면 돼. 초월주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 아주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에머슨이랑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바로 데이비드 소라는 사람이야. 데이비드 소라는 사람은 이 왈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번역돼 가지고 한때는 또 우리나라에 엄청 팔렸거든요. 근데 이 왈든이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능에도 나오지만 편입에도 나오고 토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약간 이 데이비드 소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이제 자연 친화적 삶 이런 거 아주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센덴탈리즘은 초원주의인데 요거는 이제 또 더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특징을 파악하고 우선 연도랑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요거랑 이제 연계되는 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근데 약간 비슷합니다. 로맨티시즘이랑 트랜센덴탈리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주 다르다라고 보지 않고 좀 이 공통점인 건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네이처 들어있죠. 여기도 네이처 들어있잖아.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서 자 빅토리아 시대 굉장히 이제 영국이 이제 한때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절정에 달했던 그런 또 시대가 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건데 빅토리아 시대 때는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하죠. 도덕성.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도덕성 이면에 추한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개혁도 많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산업의 발전 그리고 특히 이때 문학이 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디킨스. 그 다음에 이제 브론테 시스터라고 해서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샤를렛 브론테가 있고 에밀리 브론테가 있고 그 다음에 앤 브론테가 있지. 여기서 브론테 시스터라고 하는 이런 여성들이 어떤 사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쳤거든. 그래서 굉장히 문학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회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제가 잠깐 브론테 시스터라고 하는 건 이게 세 명인 거 세 명, sisters 세 명이잖아. 세 명. 자, 그다음에 자 빅토리아 시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리얼리즘, 현실주의. 그다음에 내추럴리즘이라는 거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인상주의 학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방고나 이런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마더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던 아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 정도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사회계약설이랑 여기 나와 있는 사조 조금 이제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연대표에서 좀 중요한 거 좀 이제 추실러 가지고 다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한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 우리가 역사의 줄거리 맥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 흐름. 그러면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 맥과 함께 적어도 이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조나 아니면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는 좀 돼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클래시시즘 그러면 이성이 중요하다. 클래시시즘이 이제 17세기인데 그리스 시대의 영향 같은 개념으로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과 관련해서 이성을 강조하는 거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